중국 기업들이 사실 방구석 여포나 마찬가지죠.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기 위해서는 제재를 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재를 받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제재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 시장도 만약에 막히게 된다면 그 시장은 이제 한국 기업이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제 중국이 치고 들어오면서 계속 이제 저가 전략으로 가잖아요. 네. 배터리 가격도 덤핑을 치고 전기차도 지금 굉장히 내려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각국 기업들도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기업적인 입장에서는 출혈 경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그 한가운데 지금 서 있는 거고요. 그나마 그래도 현대차, 기아는 지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자료 보시면 지금 현대, 기아차가 테슬라 이익률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현대차, 기아가 10.2% 이 두 자릿수 영업이익이 지금 사상 최초라고 그러고요. 이번에 그 매출도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9.2%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면서 테슬라 주가도 같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테슬라의 주가가 회복이 되려면 테슬라도 저가 경쟁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런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저가 자동차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딜레이 돼서 문제죠. 근데 2025년에는 테슬라가 저가, 그러니까 보급형 전기차를 출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코드명이 레드우드입니다. 네, 레드우드는 테슬라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소형 크로스오버 전기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물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물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가격대는 지금 나왔어요. 25,000달러. 네, 25,000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3,3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네. 테슬라가 무지하게 쥐어짜서 생산을 해야 3,000만 원대. 근데 아까 중국은 1,500만 원대라고 했잖아요. 하이브리드지만. 근데 그 품질이 진짜 좀 네. 의심스럽긴 하네요. 갑자기 이게 너무 싸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에서 제일 저렴하게 뽑고 있는 차가 모델 3잖아요. 모델 3가 지금 38,990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5,200만 원 정도 해요. 여기서 이제 거의 반 가격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낮춘 가격인데 저게 모델이 어떻게 나올지 관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시우드 이제 같은 경우에는 저 모델이 나오면은 테슬라가 10배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레드우드가 나왔을 때 네. 지금 딱 생각으로는 중국차의 품질 네네. 그 1,500만 원 진짜 너무 싸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어느 정도 품질이냐에 따라 네네. 그 캐시우드 언니의 네. 누님의 네. 그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틀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중국이 아까 중국 기준으로 보면 비아디 자동차 하이브리드가 1,500만 원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 기준으로 봤을 땐 그거보다는 높을 거예요. 아마 1,800만 원, 1,700만 원 사이가 될 것 같은데 가격을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1,700, 800만 원짜리 대비해서 테슬라가 이제 3,300만 원짜리를 낸다. 그러면 그만큼의 차익의 가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 가치를 제가 봤을 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사실 자율주행 시스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가 그런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타 기업들보다 특히 중국 기업들보다 앞서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긍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로만 경쟁하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네, 하드웨어로만 경쟁을 한다면 사실 중국 기업들을 이길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현대차, 기아도 이길 수가 없죠. 네. 네. 중국에 그 테슬라가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까 레드우드라는 그 저가차가 정말로 시장에서 반응이 좋을 것이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 네네. 거고. 근데 만약 중국 시장은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는 중국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럼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은 지금 상황에서 물론 매출이 30% 정도 오르고 2분기 때부터는 주가가 조금 상승 여력이 있다고는 네네. 하지만 조금 더 멀리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떠세요? 일단은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중국을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IRA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봤을 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 안에서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사실 방구석 여포나 마찬가지죠. 네,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기 위해서는 제재를 안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제재를 받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가 이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럽이라는 거죠. 유럽이나 뭐 아프리카, 뭐 동남아 이런 쪽인데 유럽에서도 이제 제재를 시작하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도 만약에 막히게 된다면 그 시장은 이제 한국 기업이 가져올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네. 테슬라가 레드우드라는 그런 무기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미국 시장 투자 수요는 지금 늘어가고 있고, 네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 시장은 늘어날 거고, 아까 네네. 9%밖에 안 된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리고 유럽 시장도 제재를 중국 기업을 하게 되면 네네. 아,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올라갈 수 있겠네요. 네네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또 양극재 말고 네. 저희가 또 좀 주목해야 될 분야가 있을까요? 네, 제가 저번부터 이야기 드리지만 이번 연도에는 이제 전구체가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극재가 이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굉장히 핫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의 중심이었는데 그 양극재 내 전구체의 원가 비중이 약 70%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구체를 같이 하지 않으면 양극재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이제 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극재를 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또 전구체를 또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밀고 있는데 하이니켈에 맞는 이제 전구체가 또 필요하고요. 그 전구체 기술 중에 또 단결정 전구체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극재도 단결정화 되고 있는데 그거에 맞는 또 전구체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거의 수입을 많이 했었습니다. 97에서 98%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생산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중국 기업들이 그 광산이라든지 소재를 굉장히 선점을 먼저 했기 때문에 단가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니켈이 거의 70% 들어갑니다. 전구체에서. 그러면 니켈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소재인데 그 니켈을 중국이 많이 선점을 해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니켈을 또 이제 리튬처럼 내재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리튬을 지금 굉장히 많이 내재화를 하고 있어요. 네. 호주나 이제 중국 이외의 이제 부분들로 호주, 뭐 칠레, 아르헨티나 뭐 이런 쪽에서 계속 리튬을 수급하고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니켈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니켈은 이제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쪽 호주,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캐나다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또 니켈을 지금 수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리튬보다는 조금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을 지금 빨리빨리 찾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이번에 에코프로머티가 작년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캐파를 굉장히 늘려가고 있는데 그거가 이제 2027년에 21만 톤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캐파가 5만 톤인데 그것도 상당히 모자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2025년에는 전구체가 쇼티지가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급이 상당히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의 연간 생산 능력치 목표치를 보면은 2025년에 144만 톤, 그다음에 2030년에는 252만 톤이에요. 근데 국내 전구체 연간 생산 능력 목표치는 2025년에 58만 톤, 2030년에 144만 톤입니다. 근데 양극재 만약에 1톤을 만들려면 전구체도
그만큼의 양이 들어가요. 네. 모자르네요. 네네. 쇼티지네요. 그러니까 네, 쇼티지죠. 왜냐면은 지금 2025년에만 86만 톤이 모자르고요. 2030년에는 108만 톤의 전구체가 모자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정신없이 증설을 해도 저거를 커버하기가 지금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전구체 기업들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자마자 2달 사이에 6배가 지금 올랐잖아요. 네. 네, 6배가 오르고 있고 중견 기업 중에 두 개 기업을 지금 눈여겨 보고 있는데 이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 또 급등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역시 네오님. 에코앤드림이 급등이 됐고 그다음 미래나노텍은 아직 좀 가격이 그대로입니다. 네. 요 차이가 사실 에코앤드림은 이제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5천 톤의 생산 캐파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납품도 먼저 시작이 됐고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은 MOU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에코앤드림보다 캐파를 더 많이 늘리려고 계획을 잡고는 있지만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확정된 게 없다. 네, 요 부분 때문에 아직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자기 기술로 이제 순수 자기 기술로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소입경 전구체 강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구체도 소입경이 있고 대입경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적절하게 뭐 7대3 비율로 섞어서 쓰거든요. 근데 소입경 전구체 비중이 점점 높아질 거예요. 네, 그래야지 이제 꾹꾹 눌러 담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부분에서 지금 유미코어의 독점 계약을 이끌어냈고요. 유미코어랑 거의 개발을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유미코어에서는 지금 대입경 전구체는 자사가 좀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소입경 전구체를 에코앤드림에서 좀 들여와서 양극재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눈여겨볼 점이 미래나노텍은 이제 황산니켈을 같이 증설을 해요. 그러니까 전구체 3만 톤에 황산니켈 뭐 15,000톤, 그다음에 뭐 그 2026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요. 2028년에는 전구체 6만 톤에 황산니켈 3만 톤 정도 이제 증설을 할 계획인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구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니켈입니다. 네. 그러니까 니켈 수급을 얼마나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마진율이 달라지겠죠. 에코프로머티도 지금 니켈을 이제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마진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작업이 지금 전구체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에코앤드림보다는 좀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다만 단점은 미래나노텍이 중국 기업, 그러니까 허난켈롱 뉴에너지 쪽하고 합작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미래나노텍이 55%, 중국 허난켈롱 뉴에너지가 45% 비율로 이제 그렇게 합작사를 지금 미래 커롱 에너지라는 합작사를 설립해서 지금 새만금의 공장 착공을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그 FEOC 위반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25% 중국 지분의 25%까지만 허용이 되는데 저 부분은 이제 회사에 문의를 해본 결과 한 20% 정도 중국 측 지분의 20% 정도는 이제 우호 기업이 인수를 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럽에 수출을 해야겠죠. 전구체를 유럽 시장에. 거기에는 아직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요. 대신에 그런 제한을 풀기 위해서 20%가 우호 기업에 넘어간다면 미국 시장에 계속 바로 납품이 될 거고요. 회사 측에서는 미국 시장을 지금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지금 전구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저 부분도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학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인데 네. 와 전구체 수요는 진짜 네. 엄청난데 네. 공급이 진짜 부족하네요. 네네네. 특히 그렇... 뭐 중국 기업들도 전구체 뭐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릅니다. 모자르니까. 네네. 그래서 전구체도 앞으로 계속 주목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혹시 엔캠은 어떻게 네. 보세요? 엔캠 같은 경우는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에코엠들이랑하고 미래나노텍 주가를 이제 다시 비교를 하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언급했을 때 미래나노텍부터 언급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수산화리튬 분쇄 가공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미래나노텍이 매출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거의 40% 이상씩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양극재 업체들 4분기에 영업이익 굉장히 다 아작이 났었잖아요. 근데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익률이 높아졌다. 회복을 했다. 그래서 봤을 때 지금 미래나노텍 주가가 17,000원대에 머물고 있고요. 네.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네, 아직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시총이 한 5,500억 정도 되는데요.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작년 매출을 발표했는데 515억 원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30억 원. 그런데 이제 시총은 지금 8천억 정도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2달 만에 에코핸드림도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와. 네, 3배 이상 올랐는데 매출액으로 보자면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고요. 뭐 영업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시장에서 인정받는 건 지금 에코핸드림이 먼저 인정을 받았다. 네. 네, 그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먼저 시장에 진입을 하고 5,000톤의 캐파를 가지고 있어서 먼저 돌리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에코핸드림이 인정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이제 미래나노텍은 아직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초저평가 구간에 초저평가. 네, 초저평가죠. 네, 저 정도면 초저평가입니다. 왜냐면 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광학필름이 주업이었고요. 거기에 더해 수산화리튬 분쇄 가공이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에 와 있고, 최근에는 이제 캐나다 쪽에 3만 톤 증설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그 투자금 유치를 받았습니다. 500억 정도. 네, 그러니까 투자금까지 지금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으로 수산의 리튬 분쇄 가공에서 이익을 쭉쭉 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 이제 또 신성장 동력으로 전구체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에코엠드림이 하지 않는 황산 니켈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멀리 내다 보면 미래나노텍이 상당히 더 주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